2000년 12월 30일 도쿄 세타가야의 한 가정집. 다음날 아침 내 가족이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범인은 흔적을 남기고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범행 후에도 집 안에서 머물렀습니다. 음식을 먹고 컴퓨터를 켜고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양 행동하고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일본 현대사의 미제로 남은 세타가야 일가 살인 사건입니다. 사건 현장은 도쿄 세타가야구 카미소시가야. 당시 이 지역은 공원 확장 공사로 인해 대부분의 주택이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어두운 밤, 불 꺼진 집들 사이에 외롭게 남은 몇 채의 주택. 그중 하나가 미야자와 가족의 집이었습니다. 가족은 평범했습니다. 아버지 미키오, 44세. 대기업 직원으로 성실한 가장. 어머니 야스코, 41세.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적이던 이웃의 중심 인물. 8살 딸 리나, 발랄하고 활기찬 소녀. 6살 아들 레이, 말을 늦게 배웠지만 천진난만한 아이. 누구도 이 가족이 비극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 12월 30일 토요일 밤, 이웃 주민은 밤 11시까지 가족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자정 무렵 범인은 움직였습니다. 조사 결과 범인의 침입 경로는 2층 욕실 창으로 추정됩니다. 방충망은 칼로 절단되어 바깥에 떨어져 있었고 발자국은 실외기를 밟고 올라간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집 주변의 철거지대는 인적이 드물었고 어둠은 범인을 숨겨주었습니다. 범인은 먼저 아들 레이를 공격했습니다. 질식사 흔적이 남아 있었고 아이는 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 미키오는 대단 근처에서 격렬히 싸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쓰러졌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2층에서 잔혹하게 공격당했습니다. 범행에는 날카로운 사시미 칼과 부엌의 산토쿠 칼이 사용됐습니다. 범행 중 칼날 일부가 부러져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가장 섬뜩한 점은 범행 이후입니다. 범인은 즉시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 안에 머물며 일상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아이스크림과 과일을 먹고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손에 난 상처는 집 안의 구급함으로 치료했습니다. 세탁기를 돌린 흔적도 있었고 심지어 피해자의 컴퓨터를 켜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그 기록은 새벽 1시 18분부터 1시 23분 사이로 남아 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했고 휴지에는 그의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최소 2시간, 길게는 10시간 가까이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단순한 충동범이었다면 왜 그렇게 여유롭게 행동했을까요? 12월 31일 오전, 연락이 닿지 않자 옆집에 살던 외가 할머니가 걱정스레 찾아왔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자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끔찍한 현장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즉시 대규모 수사망을 펼쳤습니다. 일본 경찰은 수백 명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남긴 수많은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혈액형은 A형, DNA 분석 결과 극에는 동아시아, 목에는 남유럽 계통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인의 나이는 15세에서 24세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장에는 지문과 혈흔이 널려 있었고 옷가지도 여러 벌 남아 있었습니다. 범인의 신발은 한국에서 제조된 슬레젠저 제품, 그가 입었던 재킷은
유니클로 에어테크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단 130벌만 판매된 스웨트셔츠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그 구매자를 끝까지 추적했지만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범인이 남긴 힙색 안에서는 정체불명의 모래가 발견됐습니다. 이 모래는 일본 내 스케이트 파크의 성분과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네바다 사막, 에드워즈 공군기지 인근의 모래와도 닮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범인은 해외와 연결된 인물이었을까요? 또한 범인이 사용한 손수건에서는 남성 향수 드라카노아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외국인 용의자설이 강하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범인은 칼을 교체하며 범행을 이어갔을까요? 왜 집 안에 현금을 일부러 남겨두었을까요? 왜 인터넷을 켜고 문서를 흩뿌려 놓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흔적을 지우지 않고 남겼을까요? 이것이 단순한 우발적 행동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연막이었을까요? 그 후 일본 사회에서는 사건의 충격만큼이나 다양한 추측과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이 미제로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상상은 더욱 풍부해졌고 언론과 대중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며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원한 범행설. 누군가 미야자와 가족과 개인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고 그 복수를 위해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대규모 살인은 강한 감정, 특히 원한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하자와 가족은 특별히 적을 만들거나 분쟁에 연루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 친척, 이웃 모두에게 평범하고 성실한 가정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원한 범행설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용의자설. 이 가설은 특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와 의류, 소지품의 출처가 일본 외부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범인의 옷 일부는 한국에서 판매된 제품이었고 힙색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의 모래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DNA 분석 결과 범인은 아시아와 남유럽 쪽 혼혈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 범인은 일본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추측이 확산되었고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와 연계되었을 가능성까지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이 해외와의 공조에 소극적이었다는 점 때문에 이 설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 무차별 범행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누군가가 충동적으로 집에 침입해 무차별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주장입니다. 일본 사회에서 연말연시에 술에 취하거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타가야 사건의 경우 범인의 행동은 단순 충동 범죄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서둘러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 안에 머물며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세탁기를 사용하고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행이라기보다 차분하고 계획적인 성격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설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은폐설. 일각에서는 범인이 특정 권력층이나 집단과 연결되어 있어 경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막고 있다는 음모론이 돌았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유력 용의자가 없다고 발표한 점, 그리고 방대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대중의 불신은 커졌습니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는 경찰 내부에서 사건 해결을 회피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으며 오늘날까지도 단지 음모론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가설은 하나같이 주목을 받았지만 그 어떤 것도 사건을 완전히 설명하거나 범인을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추측만 더해지며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세타가야 일가 살인 사건은 20년이 넘도록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수사에는 수십만 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수많은 증거가 보존돼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매년 12월 사건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제보를 기다립니다. 현상금도 걸려 있지만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건 현장의 집은 결국 철거됐지만 일본 사회의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범인은 왜 그 집을 선택했을까요? 왜 흔적을 지우지 않았을까요? 그는 무엇을 기다렸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 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세타가야 일가 살인 사건, 끝내 풀리지 않은 일본의 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미스터리를 함께 추적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